2600여 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으로 탄생한 불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바닷길을 따라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인의 종교가 됐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고통이다. 그리고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은 없다는 혁명에 가까운 사상은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진리를 깨친 성인, 붓다의 가르침이 만든 거룩한 파도, 깨달음의 땅 인도에서 청교도의 나라 미국까지 국경, 인종, 종교를 넘어 불교가 꽃피워온 사상과 문화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불교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불교는 서기 전후한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된 지 약 500년이 지나서 중국에 처음 소개가 된 겁니다. 인도 동부에 시작된 불교는 저 서쪽으로 가서 간다라 지방에서 다시 크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가 서역을 길을 통해서 중국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 중국 불교는 중국에서 크게 꽃을 피우고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에도 전해져서 하나의 새로운 그런 불교 문화권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심에 한역이라고 하는 경전의 번역이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은 인도말로 당연히 되어 있었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말로 옮기는 번역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옮겨진 이 한역 경전은 당시 한자를 쓰고 있는 한자 문화권의 여러 나라들에 전해져서 하나의 특색 있는 그런 불교 문화권을 이루게 된 것이죠. 물론 불교는 남방 불교에서도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신앙과 결합을 하면서 그런 불교의 모습을 보였듯이 같은 한자 불교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불교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제 그 중국 불교의 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불교가 처음 전해졌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원 전에 전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후한 명제 때의 얘기입니다. 서기 67년에 명제가 꿈을 꾸었는데 금으로 만든 사람이 날라 들어오는 그런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물었더니 듣기에 저 서쪽 나라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성인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그분을 얘기하는 것 같다. 해서 그 좋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 사신들이 인도에도 가기 전에 마침 거기서 파견된 전도성들을 만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가섬마등과 축법령이라고 하는 두 스님을 만나서 그분들을 백마에 태워서 모시고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처음으로 불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백마사, 그분들이 타고 왔던 말을 이름을 딴 백마사를 낙양에 세우고, 이것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처음으로 세운 그런 절이 되겠습니다. 이로부터 많은 전도성들이 중국에 건너왔습니다. 그 출신들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분들은 천축,
성이라고 불렀고 또 서역 여러 나라에서도 왔습니다. 월주국에 왔으면은 뭐 지자를 따는 이런 이름을 붙이고 해서 이분들이 한자로 옮긴 이 경전들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의 중국은 유학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생각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때였죠. 그래서 세상에서 도리를 익히고 윤리를 알고 또 그걸 바로 실천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데 중점을 두었던 유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세상의 번거로움을 좀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보탐에 사는 이런 또 노장 사상도 중국 사람들에게 널리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불교의 가르침이 유교보다는 노장의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번역한 사람들도 이 노장의 용어를 빌어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교하고 같은 면도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을 처음에 인사라고 했는데 그는 어진 분을 모시는 사당 그런 의미죠. 그래서 불교에서 살생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유교의 인과 통하는 면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교와 불교는 많이 달랐습니다. 즉 유교에서는 살아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덕목이었는데 불교에서는 일단 바르게 법을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권장했습니다. 이 출가는 부모를 떠나서 혼자 수다는 것이기 때문에 효도와 바로 배치되는 그런 문제이죠. 그리고 출가한 사람은 세상사에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이 문제, 즉 효와 충의 문제가 두고두고 큰 문제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그 초기 불교에서 도안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중국 불교를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 약 300년 동안의 중국 불교의 모습을 보니까 우선 경전의 내용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즉 어떤 분은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부르는 부파불교의 경전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들이 많이 배우고 있던 대승불교라고 알고 있는 경전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처음부터 대승과 소승이 함께 소개된 그런 불교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그 경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그 경전의 의미와 생겨남과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에 소개된 경전들이 이런 목록이 있다. 두 번째로 한 것은 자, 지금까지 그런 노장 비슷하게 불교를 생각했는데 원래 불교의 기본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불교를 불교답게 무상이면 무상, 공이면 공답게 이해하는 반야경의 해석을 통한 공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중국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도안 스님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가 뭐 복잡한데 우선 간단하게 줄여서 제일 필요한 출가자들은 출가 수행을 하고 또 제가자들은 자신들이 출가한 분들로부터 가르침을 얻고 자신들의 생활에 발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간단한 걸 제정하곤 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해원선사입니다. 이때 중국은 한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아는 삼국시대를 거쳐서 진나라가 통일했는데 그 진나라가 북방에서 생겨난 여러 소수민족들에 밀려가지고 원래 중국 문화의 터전, 즉 중원을 내주고 강남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 사이에 북방에는 56국이라고 하는 여러 소수민족의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이 해원은 그때 강남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식인을 중심으로 이 불교를 널리 알리는 데 애를 썼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호계삼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지식인 유학자들을 초빙을 해서 이들과 함께 불교를 얘기를 하고 특히 나중에 두고두고 많이 얘기되는 염불결사
명사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123명의 명사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간절하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깨끗한 정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미타불의 세계를 염원한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맑은 얘기와 자연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추가 수행자로서 어느 한도로 나가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 호계를 넘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 번역 작업에서 획기적인 말 그대로 새로운 틀을 이룬 사람이 이 지금 동상으로서 앉아 있는 구마라집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중국 땅입니다만은 당시 서역에 해당하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이었는데 워낙 뛰어나서 많은 불교를 배우고 그 훌륭한 이름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당시 그 56국 중에 여기에 관심이 있던 분이 이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모셔온 성공을 했는데 오는 도중에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주인공이었던 분이 따로 나라를 세워서 결국 이제 중국 본토에 돌아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구마라집은 원래 중국 사람이 아닌 서역 사람으로서 한자를 배워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인도의 불경을 중국 사람들이 가능한 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즉 의역도 많이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전들이 때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법화경, 반야경 이런 경전들을 번역을 해서 지금도 우리가 널리 읽는 그런 터전을 이제 마련하게 된 것이죠. 자, 좋은 경전이 마련되니까 그 제자들은 그 좋은 경전을 토대로 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이때부터 중국 불교가 연구에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동상은 그 출신 지역이었던 키질이라고 하는 석굴 앞에 이렇게 상을 모셔놓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국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불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생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행을 잘해서 그거를 알기만 하게 되면 우리 모두 그런 궁극의 목표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경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열반경입니다. 본래 열반경은 부처님의 열반 과정을 쭉 경전인데 그 중에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은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뿐이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중생이기 때문에 초목까지도 포함을 해서 당연히 동물도 포함을 해서 성불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자연을 새롭게 보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이 불성론뿐이 아니라 점차 많은 불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쌓이면서 중국 불교의 교학이 두텁게 쌓이게 됩니다. 이 남북조 시대에 북유를 비롯한 북조의 나라들은 한족이 아닌 이민족이었죠. 그래서 한족의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유교적인 이념에 대항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이 뭘까를 많이 찾았는데 대체로 유교, 불교, 도교를 모두 다 고루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불교도 많은 그런 환영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는 이 음광석굴은 그런 북위에서 조성한 대표적인 석굴입니다.
이 운광석굴에는 중국 불교의 또 새로운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불교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교에만 의지하고 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사원에 많은 경제가 가는 것은 또 국가 운영으로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불교와 도교를 서로 교류적으로 각축을 시키는 그런 도불 논쟁이 벌어지고 여러 걸 계기로 해가지고 북유에서는 불교를 크게 탄압하는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불교 자체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로 다음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 곧장 불교는 복구되는 복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석굴 조성을 담당했던 다묘라고 하는 스님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얼굴을 황제의 얼굴을 하게 되면 황제를 부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해서 이쪽에 해당되는 5개의 큰 구를 지금 황제로부터 5대조부터의 모습으로 모시게 됩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원래 인도의 옷은 사리를 그냥 걸치게 되는 그런 옷이었는데 불상의 모습에 중국의 도포를 입은 중국식 옷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운광석굴인데 이것도 그러한 그 중국화라고 하는 그런 것과 함께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석굴은 중국의 곳곳에 뭐 1000여 곳이 넘는 곳에 조성이 되는데 기본적인 그 수행을 위한 곳이었지만 이렇게 거대한 굴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종교적인 그런 경건한 성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불상은 원래는 불교의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던 바로 그 무렵에 불상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불교는 처음부터 불상과 함께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불상이 없을 때 신앙의 중심은 사리, 즉 불탑이 신앙의 주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형상이 있을 때 훨씬 더 친근감과 애착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모습으로 불상을 표현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지금 남북조 말기쯤 되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게 최고의 이상화된 그런 그 불상들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즉 이 불상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불교는 전반적인 문화와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절을 세운 데는 건축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 안에 불상을 모시는 건 조각 기술, 그리고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회화, 공예 해서 이 불교는 단순한 교리 이외에 종합 문화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을 이제 지니면서 중국 불교 문화의 폭도 크게 확대되게 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불상이 바로 운광석굴에 있는 도포를 입은 불상이어서 왼쪽들의 전형적인 인도 풍을 딴 불상과는 그런 다른 모습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불상들은 당연히 왕이라든가 또 재력이 많은 그런 고위 신분들이 주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서 멀어졌던 건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여기 아래에 있는 조상비들입니다. 이 상은 사면에 있는 상을 두 면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같아 보이지만 하나는 불상이고 하나는 도교상입니다. 실제로 밑에 불상 밑에는 불제자, 그리고 도교상 밑에는 도사, 도민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단이 자신들의 믿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기념물을 만드는데, 이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불교와 도교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또 중국 불교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읍자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용문석골의 한 작은 부분인데 이렇게 그대로 새겨 놓은 글자를 보면은 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능한 한 작은 이런 시주물들을 모아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고 자신들의 바람을 담아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얘기했지만 중국 불교의 큰 특색이 많은 경전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교상판석, 줄여서 교판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중국 불교의 중요한 특색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상적으로 얘기할 때 중국 불교의 제일 중요한 특색을 종파의 형성과 이 교판이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표시했지만 왼쪽에 두 가지 사교 오시는 사실은 정확한 8교입니다. 사교가 두 가지가 있어서 천태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파에서 주장한 것이고 오른쪽에 5교는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파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파는 선이 아닌 교학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 불교의 정점에 있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정한 관점에 의해서 4개 또는 5단계로 모든 경전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모두 다 가장 마지막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이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이 교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종에서는 원교인 화엄이 가장 최고라고 보고 있지만 이 천태종에서는 그 화엄을 교리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화열반의 최고의 가르침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보는 이런 차이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주장들은 한두 가지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의 원효도 4가지로 나누어서 이런 교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교판은 자신들이 이해한 모든 불교의 전체적인 총화이고 그 구성의 집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약 300년 동안의 남북조의 대립 시기를 지나서 중국은 수나라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대체로 북조에서는 즉 이민족의 나라에서는 이런 거대한 조형물들을 만들면서 불교가 국가와 밀착되어서 큰 그런 교단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조에서는 비교적 국가와는 거리를 두면서 그러면서 사상의 연구라든가 또는 신앙 이런 부분들이 발달했던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로 통합한 수나라에서는 이 불교에서도 새로운 불교가 당연히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큰 문제는 많은 가르침들,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이 많은 불교를 어떻게 요령 있게 잘 체계화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바로 그 과정에서 교판에 의해서 종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는 탑은 우리 신라의 해초 스님이 활동했던 선유사라고 하는 서안 근교에 있는 절에 있는 탑입니다. 인수탑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수나라를 통일한 문제는 불법을 바탕으로 좋은 그런 나라를 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즉 각 주에 같은 형식의 탑을 만들고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이 불법을 함께 모두 믿어갈 것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마침 그 해가 인수연간이기 때문에 그 연호를 따서 인수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중국 불교의 또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여러 가지의 의경이 나오게 됩니다. 의경은 원래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 전한 불경과는 달리 각 시기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르침이 바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 진짜 경전의 형식을 그대로 본따라 가지고
새롭게 생각을 담아낸 이런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교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전과 비슷한 그런 의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법망경 같은 것입니다. 중국 불교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이 효의 문제라고 했죠.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부모의 은혜는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작은 경전을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좀 더 차원 높게 이 법망경에서는 그런 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많은 의경들을 낳게 했고, 이 의경들은 그 출발과는 달리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면서 실제로 이후 중국 불교에서 또 한자 불교권에서 굉장히 크게 의미 있게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수나라는 약 30년 동안밖에 지탱하지 못하고 당나라가 이어서 약 300년 동안 이어오면서 불교로 보자면은 가장 왕성했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중에 하나가 이 종남산의 수많은 그런 수행 자리입니다. 종남산은 당시의 수도였던 장안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렇지만 높이가 2,600m 넘는 굉장히 큰, 그리고 품이 큰 산인데, 저기 지금 표시한 부분들이 이 시기에 새롭게 일어났던 불교의 그 근거지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백탑사라는 데에서는 삼계교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삼계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단계, 계단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 사회가 불교가 들어온 지 지금 한 5, 60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불법을 완전히 부시는 그런 사태도 겪었고, 또 실제 일반 사회는 많은 전쟁도 겪었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삼계교는 부처님의 그 바른 말씀이 그대로 잘 전해져 지켜지는 그런 시도 있지만은, 그거는 정법 시대지만은 그걸 믿지 않는 시대, 그리고 아예 정말 사람들이 악하게 되는 말법 시대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3단계로 구분하고, 그런 말법 시대에는 훌륭한 가르침보다도 정말 나를 잘 돌아보고 내 행동을 돌아보면서 잘못 있으면 반성하고 그걸 실천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길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펴게 됩니다. 당연히 이 남북조 말기와 수당으로 거치면서 긴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계교는 너무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짧은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했던 전태종이라든가 화엄종, 이런 그 종파 중에 화엄종이 이 종남산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계율, 그다음에 정토,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곳 종남산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가장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가 전태지휘, 흔히 지자대사라고도 부릅니다. 저희가 시작했던 전태종입니다. 전태대사는 남북조 말기부터 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조 불교의 이 왕성한 교학의 흐름을 어떻게 개성하느냐라고 하는 데서 이 법화경에 나타난 생각을 중심으로 이거를 모두 한데 모아보고자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진정한 실천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해서 가르침과 실천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지관이라고 하는 것도 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역시 내 행동을 잘 돌아보고 법화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참여하는 법화 삼매 참여라고 하는 것도 함께 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팔교라고 하는 그런 교판과 함께 만들어진 전태종입니다. 이 전태종은 가장 중국적인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적으로 해석한, 그리고 중국적인 사상과
실천을 함께 가는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태종은 이후에도 중국 불교에서 가장 널리 잘 전승되는 그런 한 흐름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인도 불교를 알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삼장법사를 알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태종 시기 7세기 활동했던 현장은 인도에 가서 17년 동안 머물면서 인도말을 배워서 거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을 이루고 많은 경전을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저렇게 열사의 사막을 목숨을 걸고 건너갔던 그 어려움은 나중에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현장은 1700권 정도의 경전을 가지고 중국에 돌아와서 당태종의 지원 속에 이것을 새로운 한자로 번역해냈습니다. 현장의 번역은 구마라집의 번역과는 달리 정말 중국인의 한자로 중국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워낙 그런 현장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 활동은 두고두고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이미 이런 불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손오공이 그 옆에서 돕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의 중국의 불교는 경전을 토대로 경전을 열심히 보고 그 의미를 깨치는 이러한 교학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중반쯤이 되면서 새로운 선불교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서는 달마 대사가 양나라에 들어와서 남북조 시대에 시작이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선이 선다워지는 것은 이 현흥 대사의 활동부터였습니다. 현흥은 이 선이야말로 그 가장 본질적인
가르칩니다라는 것을 터득을 했습니다. 달마로 치면 6번째 서로 흔히 육조 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뇌를 깨뜨리고 이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난 그것은 경전의 내용을 차근차근 보면서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그러한 어떤 본질이 있다면 그거를 바로 보아서 알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선을 깨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조대사에게 현흥대사에게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선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손자 제자가 되는 이 마조 도일선사가 그런 선종의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뭔가? 우리의 보통의 마음, 평상심이 곧 도다. 우리 모든 행동 자체가 모두가 다 우리의 수행이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 행동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바르게 보게 되면은 바로 그때 우리는 궁극의 이 깨침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은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지 스승과 함께 이거를 전무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조사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은 선을 널리 알리게 돼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아시아에 널리 퍼진 그런 선의 토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즐거움이 있다는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미타정토 같은 그런 그림을 보면서 저 서방세계에 있는 극락세계의 아미타부를 열심히 기원하는 이런 정토신앙 또한 이 시기에 실천신앙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절은 대체로 이런 모습을 기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끔 남북 일직선상에 중요한 건물을 쭉 배치하는 그런 종축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고 중앙에 가장 중요한 대웅보정 같은 본당이 있고 또 이어서 보조불전이라든가 강당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게 되면은 양쪽에 반드시 대칭으로 건물을 더 배열하는 이런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때 황실에서 만든 북경의 옹화궁이라고 하는 이런 사원 건물도 정확하게 저 종축 구조에 따라서 만든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에 모여들게 되니까 절은 하나의 문화의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안의 장은사에서는 모란꽃이 그렇게 유명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란도 즐기면서 또 절을 찾아서 자신의 신앙심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나라 다음은 송나라지만 그 사이에 5대 19기라고 하는 약 5, 60년 동안의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북방에서는 여러 나라가 이렇게 짧게 교차했지만 남방에서는 5월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가졌고 그 5월에서는 이런 보여민탑이라고 하는 다란이를 넣은 그런 탑을 만들어서 이 불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이 보여민탑은 우리나라에도 전해졌고 일본에서도 크게 환영받았던 그런 신앙물이기도 했습니다. 송대 이후의 불교는 당말에 크게 일어났던 선이 가장 중심이 되게 됩니다. 당나라 마지막 시기에 또 한 번 폐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대 19기라고 하는 혼란이 거쳤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전적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송나라에서는 고려나 일본의 전적을 구하러 왔고 고려에서 많이 도와준 그런 실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학은 일단 경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일단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선은 일단 경전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세가 훨씬 더 나았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 불교는 선이 중심이 되고 교학은 있다면은 전태와 선,
화음과 선 이렇게 절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선종이 그래서 발달하면서 이렇게 5가지의 갈래, 오가라고 하는 그런 왕성한 형세를 보이게 되고, 나중에는 그 가장 번성했던 임제 중에서 또 2개로 갈라져서 7개, 즉 오가 7종이라고 불릴 만큼 전 중국 불교를 대표하는 흐름이 되게 됩니다. 송나라의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모두 모아서 한데 모아서 간행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거는 경전의 한 표준을 정해준 것이죠. 즉 일정한 경전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 1000권 정도가 됩니다. 이런 1000가지 정도의 경전을 찍어내는 대장경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 송나라에서는 계보연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계보판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고려에서도 우리 처음 대장경을 만들어내서 이 역시 동아시아 한역 불교 문화권의 한 지침이 되게 됩니다. 송나라는 크게 나누면 북송과 남송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남쪽 양자강유역의 강남 지역에서는 특히 선종이 크게 융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대한 항주의 영의사처럼 거대한 절들을 만들고, 또 국가에서는 오산십찰이라고 하는 그 주요한 사찰들을 서열을 매겨서 이 사찰들에게 권위도 부여하고 운영을 하게 함으로써 선종이 국가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 그런 또 변화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선종에서는 처음에는 아무런 데 의지하지 않고 직접 나를 찾는 그런 깨우침이 중심이었지만, 점차 저 훌륭한 그런 우리의 조사는 어떻게 깨쳤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모아놓은, 또 그분들의 설법을 모아놓은 어록이 이렇게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의 문자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게 이런 그 어록의 모습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궁극의 목표는 아니지만은 대략적인 길잡이,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당나라에 이어서 송나라 때는 더욱더 왕성한 그런 문예적인 불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동파라든가 황정경 같은 이런 이름난 문인들이 아주 불교 심취해서 불교적인 시도 쓰고, 또 이렇게 승려들도 마찬가지로 시도 쓰고 글을 쓰면서 교유하는 이런 문화를 이루게 되죠. 한편으로는 그 선의 생각을 담아내는 데 적절한 선의 정신세계를 단박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선화들도 유행한 게 이 송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선 못지않게 이 정토 신앙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좀 차이라면은 이 시기에는 직접 뭔가를 보면서 내가 정말 암타불의 극락세계를 그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 관상연불이 더 성행했다는 그런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송대의 북쪽에는 요나라, 금나라 이런 또 이민족의 나라들이 중국 문화권 속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대한 조형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는 요나라 때 만든 불궁사의 탑인데 높이가 67m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100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금나라 때의 융흥사처럼, 자, 저 왼쪽에 보이는 게 지금 남아있는 건물의 평면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거대한 조형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북방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조형물들의 중심을 차지한다고 할 만큼 이 시기에 거대한 조형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기쯤부터 중국의 그 넓은 터에 중요한 불교 성지가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 산서성의 오대산은 이미 남북조 시대부터 중요한 문수보살의 성지였습니다. 또 절강성의 바다에 있는 이 보타산은 당 말부터
관음보살의 성지였습니다. 보현보살의 성지인 사천성의 아미산, 그리고 지장보살의 성지인 안유성의 고화산, 이렇게 4대 성지를 이룬 것도 이 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불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 명나라 때의 이 벽화의 모습입니다. 명나라, 청나라의 불교는 이전처럼 그렇게 우수한 출가자에 의해서 고급스러운 그런 불교가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승려들이 있었지만은 이전에 비해서 볼 때 불교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인들에게는 서민신앙으로서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하북성에 있는 비로사에 있는 벽화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불교의 내용이 중심입니다. 크게 보는 불보살들이 보이죠. 거기에 10대 제도 보이고 신중도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 아래쪽에 보면은 도교의 옥황상제도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유교의 충신, 효자, 연료, 이런 분들이 또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전혀 구분이 없죠. 이처럼 대웅전 벽면에 이렇게 유불도 3교를 함께 그린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불교 사원이지만 유교나 도교나 크게 다르지 않게 함께 생각하고자 했던 이런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청나라는 상층부에서는 원나라처럼 황제를 중심으로 티베트 불교를 크게 숭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 전형적인 티베트 불화 탕카의 중심에 걸륭 황제가 당시 티베트 종파의 노란 모자를 쓰고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또 티베트 불교 중심 포탈라궁에서 이렇게 당금 황제 만세 만만세라고 하는 황제의 축원을 비는 이런 문구를 그대로 여러 가지 문자로 써놓고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티베트의 포탈라궁을 그대로 본따서 보타 종승지묘라고 하는 것을 피서산장, 즉 열하에 그대로 재현을 해서 보타라는 말 자체가 포탈라궁과 같은 그런 음사의 의미가 되겠죠. 이럴 정도로 열렬히 신앙을 했습니다. 보타산의 성지에 있는 관음보살상입니다. 그러나 이 상은 오래된 게 아니고 최근에 만든 상입니다. 오늘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불교가 종교로서 그렇게 큰 활동을 하는데 당연히 많은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 관음상을 만들면서 저 아래에 있는 시주자 목록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주를 해서 이 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중국 사람들의 심성 속에 중국 문화의 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불교를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 그대로 지금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청나라 말기에 중국 불교는 승려들이 아닌 거사불교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중국 불교의 모습을 우리는 이런 보타산의 신앙적인 모습과 그 거사불교의 끊어진 흐름, 그리고 중국의 여러 사찰에서 전승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불교 흐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종합이 되면서 어쩌면 새로운 중국 불교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중국 불교의 긴 흐름을 우리가 한 시간에 잘 이야기는 쉽지 않지만 그 큰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중국 불교의 큰 모습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중국 불교가 한국 불교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한국 불교의 모습을 이루는데 역할을 했는지 이런 점들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